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조사에 따르면 이미 70세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의 수를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시니어 주택 이슈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주사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무래도 물리적 공급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보건복지부는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입니다. 하지만 사실 고령자 복지주택 또는 고령자 주거를 생각하면 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자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부처가 사실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주거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시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이 조금 더 두 부처의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이렇게 어려운 노인 복지주택이 사실은 분양해서 이제 임대만 된다는 쪽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부의 어떤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이고, 그 수요를 민간에서 그래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사례들이 희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령자 주거는 단순히 집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도 개발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데, 노인 주거는 단순히 집을 짓고 끝나면 실패입니다. 100%. 그래서 그 중요한 양질의 서비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서비스 중에는 물리적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고, 생활복지 서비스, 또 경제적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경제적 지원, 자원, 그러니까 어디서 이 돈을 생활비를 댈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노인들의 고민 사항이고, 그 부분 때문에 입소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거 서비스에 해당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죽는지를 잠깐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거는 주택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짧게 병원 생활하고 돌아가시는 게 노인들의 가장 다 희망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은 돌아가실 때 요양시설에 들어가셨다가 또 요양병원을 가셨다가 또 병원으로 가셔서 꽤 긴 기간, 이 부분을 사실 통계치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꽤 긴 시간, 몇 년 이상 되는 시간을 요기에서 보내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희망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다양한 고령자 주거가 나타나서 이분들이 자기 집 또는 AIP, 꼭 자기 집이 아니라도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시설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지속해서 병원에 가는 기간 또는 요양시설에 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좋은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정책연구소 양환진 연구원입니다. 일단 절대적인 수요는 풍부하지만 공급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시니어 주택에는 시니어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또 드는데요. 세대 통합에 대한 수요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중기적인 과제로 먼저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계획법상,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시설 유형에 노인복지주택을 명시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계획 도시와 도시정비 정책에 시니어주택을 반영하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글로벌 J&I의 최덕배라고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수는 사실은 전국에 39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11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가 입소적으로는 계속해 줄고 있고요. 하지만 시설, 특히나 노인주택은 늘긴 늘었습니다만 지는 이마저도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 시품이라는 시니어주택 브랜드 조직의 런칭을 했고요. 금융조달 능력은 필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왜 보증금을 얘기했냐면요.
그 보전금으로 사업가를 충당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하고요. 운영을 얼마나 잘하냐, 시설물, 그리고 서비스, 인력 등등에 대한 능력이 요구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집을 전세 놓거나 또 월세를 놓으시면서 식사 걱정 없고 청소 걱정 없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곳에 입주하신다는 거예요. 클래식이나 VR 같은 하이엔드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부산에 할지라도 그 많은 생활비를 감당할 하이엔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약간의 퀘스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완전히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중상층 멀리 도는이 아닌 비교적 도심 지역 내에 주상공 지역에는 가능은 합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특히 보증금을 회수하고 운영 노후가 아주 잘 접목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시니어 레지던스가 향후에 고령화에 그런 아주 부합되는 상품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SF 플랫폼 부동산 자산관리 종합회사입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에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거주하실 분들이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거주하실 건데 지금 아파트에 지금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노인복지주택도 그런 특화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주택 얘기할 때 제가 많이 하는 게 지금까지는 1.0이다. 이제는 2.0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시설들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특화되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더라. 서비스는 그냥 일반 데일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집으로 직접 가는 대면 서비스들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들이 이제는 아파트도 들어가고 있으니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시스템도 통폐합되어야 되는 게 이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홈내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동이 돼야 되겠더라.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 모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커뮤니티 운영도 돼야 되고 서비스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두 분의 그 토론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서 토론자분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 골든라이프 케어에서 사업개발본부를 맡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후자, 그러니까 후기 고령자 쪽이 수요의 강도나 수요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질 거고 앞으로 이 시장이 우리나라 주거 시장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자본이 시니어 주택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운영 리스크가 해칭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투자한 돈이 만약에 그 시설이 운영이 안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운영 리스크 해칭이 되는데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해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도 자본이 여기에 투자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미국과 일본은 이게 해칭이 돼 있다 보니까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할 때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여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될 텐데 그런 구조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유와 운영의 분리, 그다음에 저희 KB 골든라이프 케어는 그래서 그 전문 운영 사업자를 지향합니다. 저희가 정부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왜 여기에다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민간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부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거나 이렇게 되면 그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고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참 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산층을 위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업계가 좀 현명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해서 이게 연금오력을 만들어서 시니어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남이죠. 경남마다 저희 주거 트렌드를 발표해 주시는 피데스 개발의 김희정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저희가 하는 그 개발 사업에 아까 우리 김정은 강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서비스가 일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거의 유사하잖아요. 거기다가 시니어, 향후 5년, 10년 후 제자리에서 계속 사시면서 늘 AIP죠.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자연스럽게 될 때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거나 서비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초기 사업 기획할 단계에 포함을 시켜야 이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니어 주거 안정까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태까지는 아주 호화, 시니 하이엔드 시장 또는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복지, 저소득층 딱 요 두 개의 시장만 있었는데 향후에는 은퇴자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건강과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보통의 시니어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실제로 매년 저희가 리서치를 하는데 조사해 보면 한 4대6 정도로 시니어들이 향후 임대가 한 6 정도 돼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이런 노인복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집으로 소유해서 살고 싶다는데 그 의견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30%에서 4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에서 살고 싶은 것도 선택할 수 있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분양형이냐 임대형이라도 열어주는 그런 정경적인 변화가 필요해야 이게 많은 사업자들이 접근 가능하고 또 시장도 넓어지고 또 이게 아주 하이엔드 시장뿐만 아니라 아주 어포더블한 시장까지도 좀 많이 확대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